좀 지켜봐야 네. 되겠는데 복잡한 시장 상황 이분과도 깊은 얘기 좀 나눠보죠.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네, 저희가 저번에 모신 게 한 2, 3주 됐나요? 네, 한 달 정도 한 달 됐어요. 됐습니까? 그 안에 또 시장 다이나믹하게. 뭐 너무 빨리 가서. 네. 오늘 어떤 얘기 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방금도 이렇게 얘기들 나누셨는데 네. 이 굉장히 이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또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의견이 안 엇갈렸던 때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러네요. 의견이 엇갈리죠. 근데 지금의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네. 엇갈리고 예, 있다는 예. 거고 또 이 기대와 전망과 뭐 인과관계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뒤섞여 있는 네. 상황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간단히 지금 각각 그 주요한 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에 대한 양쪽 편 의견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예. 보느냐 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봐야 예, 되지 않을까 좋네요. 싶습니다. 예, 네, 네. 왜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거고 그 각각의 입장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거기부터 좀 네네. 시작해 볼까요? 일단 뭐 제일 먼저는 물가에 대한 네. 부분인 것 물가요. 같아요. 예.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물가에 대해서 제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건 뭐 일단 서로 합의하고 있는 건 수치상 고점은 지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가 그거는 더 이제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예. 특히 이제 전년 동월비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에 9% 미국으로 따지면 네. 9%좀 넘은 수준이었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뭐 더 늦게 비슷한 시기 뭐 늦게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점은 형성이 되고 조금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생각을 갖고 네.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네.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에 굉장히 큰 방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네. 고점 치고 내려갔으니까 뭐 어쨌든 내려간 거 아니냐? 이제는 네. 이제 뭐 앞으로 내려가는 일밖에 방향일 없는데. 거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했던 바들은 계속 더 올라갈 거에 대한 우려감이었다고 보면 네. 상당히 많은 우려감들이 희석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건 이제 본인의 희망사항인 거고 네. 사실은 이럴 때 중요한 거는 페드가 진짜로 뭘 중시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 페드가 물가가 고점을 치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냐.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한 거냐 네. 이 부분일 텐데 누구도 미래는 잘 모릅니다. 네. 뭐 저도 사실은 뭐 그럼요. 뭐 예. 대차게 틀렸고 물가 전망에 대해서 예. 뭐 미래를 잘 모르는데 페드 입장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 물가가 계속 고착화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거냐의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게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건드릴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물가가 계속 고착화되더라도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향후에 물가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상당히 생기는 거겠죠. 예. 뭐 다른 그 비용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게 꽉 이렇게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당분간 못 내려간다고 해도 기대만 잘 통제시키면 괜찮은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페드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 고점을 기록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높이에서 궤적을 그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건드리지 않는 수준까지 갈 거냐의 네. 문제일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반대 입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기에는 아직 멀었다. 네. 추정을 해보면 전년 동월비는 항상 일종의 이제 기저 효과라는 게 작동하기 네. 때문에 높게 나오면 낮게 나오고 낮게 나오면 높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네. 반복되기 네. 마련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내년에 떨어질 거는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전년 대비하면 뭐. 그렇죠. 이건 산수인 네, 거죠, 네, 사실. 네. 산수인데 페드 입장에서 계속 2%를 고집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볼 때 기대 인플레이션을 건드릴 수 있는 물가 수준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한 4, 5% 언저리 이가 계속 유지되면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 안 하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걸 묶어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페드의 그 파월 의장이 11월 달에 연설을 하면서 이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네네. 보였습니다. 네. 물가가 좀 내려가서 네. 12월 달에 금리를
50bp만 인상하는 것도 맞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금융 안정이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금융 안정도 신경 쓰고 물가가 내려갔다는 걸 동의를 하면은 이제는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게 싹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제 비관론자라고 예, 할까요? 비관론자. 그러니까 증시로 네. 봤을 때는 약간 낙관론자에 비해서는 시장을 덜 좋게 보는 네. 분들이 예. 봤을 때는 이거는 페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갈 거라는 신호로 봐야 된다. 네.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된 모습만 보인다면 다시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막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거다. 자산 시장을 좀 낮춰놔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없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 뭐 제가 늘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증시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나 페드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기대가 계속 살아있다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불씨. 네네. 배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예. 물론 이제 자산 가격을 막는 게 옳으냐 아니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옛날부터 논의가 그러니까, 되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자산 시장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쓴다. 네. 특히나 현대 이 증권 자본시장에서 자산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졌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고점 찍고 내려갈 거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기대를 포함해서 이게 모든 걸 다 변화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아직 지금의 상황은 페드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페드가 이렇게 자산 판단하는 시장을 거죠. 매우 신경 쓴다. 네, 네.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려하는 건 우려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대외 문제와 관련된 네. 것들입니다. 네. 이건 역시도 사실은 제일 좋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상황이 좀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더 나쁠 지금 수는 서로 없다.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이 으르렁대는 게 글로벌 경제에 대단히 타격을 주고, 네. 뭐 우리가 싸울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둘이 싸워가지고 둘 다 나빠질 게 너무 자명해지기 시작하면 예, 예. 그때부터는 화해 모드로 들어간다는 네. 얘기고, 그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사람들이 보는 게 G20 회담이었죠. 예, 그때부터였죠. 그렇죠. 네. G20 회담 때 뭐 만나기도 하고 맞아요. 얘기도 하고, 겉으로는 약간 좀 서로 간에 자존심을 세우는 네. 것 같아도 속으로는 뭔가 이렇게 서로 네. 간에 또 이 물밑 협상이 네.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얘기들을 또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고, 물론 뭐 누구나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비관론적 입장보다는 이게 쉽게 진정되기 어렵고 하시라도 다시 이 발톱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의 밑에 깔려 있는 문제는 결국 그 대결 구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냐면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우리가 현상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네. 싸우고 있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2위 국가가 1위 국가를 넘보기 시작하는 경제 수준이 되고, 네. 실제로 그런 위협이 그러니까 턱 밑에 닥쳤을 때는 역사적으로 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걸 기존에 있었던 자기의 어떤 위상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경제적인 얘기들만 하는데, 저는 사실 이념적인 문제도 상당히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네. 중국의 여러 가지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권과 관련된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우리가 질서를 갖고 있었던 서구 자유자본주의라고 하죠.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을 보통 하고, 이쪽도 민주주의죠. 그런데 네. 그런 어떤 사회에서 봤을 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념적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념적 구조를 가진 세력이 글로벌 패권을 쥐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어떤 큰 구조화에서 보면, 만약에 이번에 조금 경제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상호 간에 약간 좀 그러면 화해를 해볼까? 라는 데 우리가 방점을 둘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금 경제가 괜찮아질 법하면 또 싸운다. 다시 이게 가열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렇네요. 러시아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사실 중국에 비해서는 힘이 훨씬 약하죠. 네. 근데 러시아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뭐 아주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 결국 에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러시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가장 극대화된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원래 뭐 러시아 땅이었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요거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사실 본인들의 경제적인 위상이라든지 글로벌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에너지나 또는 원자재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위협하는 거죠. 이거를 높게 유지시키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데들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뭘 힘을 가지고 있냐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네. 거죠. 기술, 금융.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는 사실 기술적인 어떤 그 경쟁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금융을 통한 어떤 네. 그 협박이라고 표현하면 예. 좀 그렇지만 금리를 올려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가게 되면 유가가 떨어지고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을 서로 대치하면서 싸우고 있다가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너무 힘들어지니까 사실은 그러면 조금 협의를 해볼까 이런 방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60불이라는 어떤 이 상한 가격을 네. 놨는데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가 생산하는 그 생산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60불 정도면은 뭐 견딜 수 있는 예. 네. 싫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네. 정도에서 서로 타협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좋은 입장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만약에 글로벌 위상에 다시 떨어지고 뭐 이거는 서로 상대방들 간의 게임이니까 예전에도 보면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유가를 굉장히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그런 네.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우려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 러시아는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들하고 손을 계속 잡을 수밖에 네. 없는데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은 이것도 결국 셰일과 관련된 얘기겠지만 셰일이 나온 이후부터는 미국이 굉장히 띄엄띄엄하게 예. 상대방들을 말 되게 안 듣잖아요. 네, 보기 시작하면서 그쪽도 미국 보기를 이제 사실 좀 띄엄띄엄하게 예, 보기 시작하는 예.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네. 이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좀 정리해 보면은 인플레이션 내리는 거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산 시장을 계속 볼 거다. 우리가 맨날 그 연준 위원들 저 주식 스크린만 보고 있는 거 엄청 아니냐고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계속. 네. 항상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시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뭐 평화협정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뭐 10% 20% 오를 것이라고 항상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날은 별로 올 것 같지 않다. 네, 오르더라도 네. 이 늘 시장이라는 거는 뭐 네. 저도 전망을 정말 자주 틀립니다만 시장이라는 건 내려가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게 마련이고 네. 그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의 반작용이 나오게 마련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상황에 갇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어쨌든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하니까. 네. 그럼 좀 다른 얘기. 네. 네네. 우리 자금 시장 네네. 그 경색 네. 국내 예. 그게 이제 뭐 뉴스도 안 나고 이제 좀 네. 조용해졌는데 예. 조용해진 거 맞습니까? 일단 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조금 채권 자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네.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생겼어요. 예. 어떤 게요? 네. 우량한 회사채들은 네. 네. 살려는 수요들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 자금 시장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 한 두 가지, 좀 네. 크게 보면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부동산 금융이 너무 뚱뚱해져 있다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사실 첫 번째는 시장과 관련된 얘기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대응과 관련된 얘기일 텐데 세 번째는 뭐냐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다는 네.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문제가 되고 이미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뚱뚱해져 있기 때문에 저중에 일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좋은 거 나쁜 거 가릴 것 없이 네. 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안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는 이 일종의 차별화와 옥석 가리기라는 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진행된다는 네, 네.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데 금리 인상의 속도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역시도 반작용인데 사실은 이 증권사에 있는 뭐 저라든지 뭐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막 어려움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책 당국이 빨리 나서서 이거를 안정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크레딧 리스크라는 건요, 그 정부가 무한정으로 돈을 풀어주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네. 네. 그 일본이 예를 들어서 네. 저금리하에서 좀비 기업들이 네. 계속 살아나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줘서 이거를 어떻게든 안정시키는 게 전체 그 시장에 좋다 이런 거였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대책들이 마련이 되고 또 주요하게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라는 게 확 네. 줄어든.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든 것도 사실 자금시장 문제 탓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예. 네. 그렇게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더 금리가 떨어져서 더 비싸지기 전에 좋은 것들은 먼저 내가 사자. 사실 게다가 그 이전 과정에서 많은 데들이 안 샀다는 얘기는 반면에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는 보니까 좋은 것들은 사도 될 만한 상황에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아직도 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뚱뚱해진 게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기준금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시장금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한 우려감들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부동산 금융 중의 일부는 분명히 부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 금융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뭐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네. 다 팔릴 거야 네, 라는 그렇죠. 거를 전제로 이게 형성되는 부동산 금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캐시플로우라는 게 이 정도쯤 될 거야라는 걸 그럼요, 우리가 예. 다 기대하고서 한 건데 그 정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 상황이 돼버리는 네. 거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는 브릿지 론에 대해서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어떤 부동산 금융이 이루어지지 자체가 않는 거고 네. 네. 이미 프로젝트 금융이 된 것 중에서는 예를 들면 분양이 안 되는 거고 네. 이미 분양이 됐던 것 중에서는 사람들이 분양했던 거를 포기하고 입주를 안 하는 현상들이 네. 나타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 네. 그게 아직 남아 있는데 네. 그럼 이게 유동성으로 해결을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어떤 금융기관이 그거를 떠안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손실을 내가 보전해 줄게 나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는 해결해 가더라도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문제는 생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부 금융기관들의 불안은 아직은 좀 내재해 있는 상태다. 분명한 건 이전보다는 안정된 건 맞다. 하나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예, 부동산 요 관련돼서 그냥 좀 네네. 제가 단순하게 이해를 해보면 네.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이 있는데 네. 그 부동산의 지금 가격이 100인데 아니면 앞으로 지었을 때 100인데 네네. 그거에서 조금 떨어져도 80까지밖에 안 빠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80원 빌려줘야지. 이래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70원 되고 60원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사실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네. 빠지면은 뭐 유동성이 좋아지고 뭐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져도 네. 그쪽에서는 부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네. 예, 그게 하나고. 근데 부동산 시장의 규모는 사실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서 문제가 되면 예전에 뭐 리만 때 그 세계 금융위기나 뭐 미국 시장이나 볼 때도 네. 부동산에서 가격이 떨어져서 유동성이 부족하면 세상에 누가 나서도 네. 대책이 근데 없다. 이제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될 건 예, 예. 지금 금융기관이 사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딜이라는 건 한 예. 지난 2, 3년간에 걸쳐서 신규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된 돈들인 거죠,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굉장히 누적되면서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뭐 가계 부채가 전체 규모가 크냐 안 크냐의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한테로 이게 갔느냐가 문제가 된 건데 서프라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른바 영끌족이라고 네네. 해서 소득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거를 갚아야 되는 이자는 높아지는 이런 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문제가 될 거냐도 같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이런 데를 이 중심으로 해서 돼 있는 거는 한 뭐 수십조 정도라면 네. 만약에 이제 이 개인들의 그 이 신규 주택 매수라든지 또는 기존에 이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출이 많았던 분들의 문제로 이게 네. 전이가 되면 그건 이제 굉장히 큰 커지는 거죠. 이런 그거는 너무 상황이겠죠. 크고요. 아직 얘기해 주신 것 거기까지는 안 중에 보고 유동성은 조금 괜찮더라도 손실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네. 얘기해 주셨고 최근에 그 제2금융권, 뭐 증권사나 뭐 여전사나 이런 데는 많이 좋아졌습니까? 상황이? 그게 이제 결국은 예. 이 부동산과 관련된 손실을 예. 지금 아직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지금 공급하면서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물이 정말 빠졌을 때 이 누가 부동산 수용복을 금융등에 뭐 제대로 입히는지.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노출도들이 다 있는데 이게 만기가 돼야 알 수 예, 있는 예, 거잖아요. 이제 순차적으로 그런 만기가 돌아올 때 그걸 이제 우리가 물이 빠진다고 보면 네. 누가 그렇고 누가 그렇고가 이제 좀 가려지는 시기가 오겠죠. 이게 당장의 그 저번처럼 난리난 시장은 좀 지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누군가 좀 사준 건데 네. 주로 누가 사줬나요? 일단은 채권 안정 펀드가 사줬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크진 않아요. 예, 예. 그런데 예. 채권 안정 펀드가 사주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 부실한 모든 거를 다 사주는 거는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그거는 이미 각 금융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뭐 이걸 뭐라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것도 예, 있는데. 팔고 싶어도 못 예, 팔고 일부는 그거를 일종의 이제 충당을 해놓기도 그렇죠. 하고 일부는 예, 안 예. 충당을 안 해놓기도 예. 하고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 제외하고 그래도 괜찮은 걸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떤 심리가 시장에 생기냐면 채권 안정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시장에 남아 있는 그나마 괜찮은 물건들은 저쪽에서 가져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나도 돈이 사야지. 있고 안정적인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미 돈은 좀 모여 있겠다. 네. 그러면 나도 여기 들어가서 사야지. 네. 나도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중요하게 문제가 네. 됐던 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좀 더 기다렸다 할까 그러다가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장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럼 나도 빨리 들어가서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량한 시장 쪽으로 이제 이게 이 매수세를 키우는 이런 힘으로 심리적으로 작동한다고 상당히 봐요. 중요하네요. 그럼요. 예. 네, 좀 가장 안정시켜 중요한 줬다. 네. 이게 말고 네. 아직도 보니까 우리 지방은행 3년짜리 뭐 그냥 예금이 5% 넘어요. 네. 5% 넘으니까 아주 그래도 조금의 변화는 나타나는 게 저도 이제 예금 금리도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5% 정도에 좀 넘어 있다가 그러니까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은 좀 내려왔고요. 그러다가 이게 일주일, 이주일 상간에 한 뭐 5bp, 10bp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단국 개입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개입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 5% 넘게 예. 받지 말라. 다른 사람도 받게 좀 네, 이렇게 네. 하긴 했지만 지방은행은 아직도 5% 이상에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정은 안 됐다. 네, 그냥 안정되기 시작한 조짐이 좀 보인다는 예, 얘기 되겠죠. 예. 확 풀렸다 이런 얘기면 확 떨어져야죠. 이미.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이 시장이 변하면 옛날에 했던 얘기 다 잊어버리는 거 그거 뭐 잘 알고 있지만 네. 우리 금리 이렇게 오르기 전에 그 은퇴하신 분들 제가 선배님들 만나보면 야 금리가 3%만 한 번만 오면 나는 있는 돈 다 3%짜리 채권 사서 그러면 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엄청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움직인다고 봐야죠. 네. 그건, 예, 이게 이제 내년도 증시를 전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의 익스펙티드 리턴,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예. 많이들 높게 보시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계속 네. 남아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의 익스펙트 리턴이 지금 1년 반째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이 떨어졌고 네.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자금 이동이라는 게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에 결국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대체적인 자산들에 갈 수 있느냐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살펴보면 2000년대 전에 저기죠. 70년대, 80년대 이때 보면 뭐 물론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원자재가 가장 그 드라마틱한 어떤 퍼포먼스를 네. 보였지만 사실은 주식이 굉장히 헤매요. 그리고 채권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네. 금리도 높은 데다가 이미 높아진 금리 하에서 내려가면 캐피탈 게인도 생기기 때문에 물론 채권은 대부분의 수익 한 90% 이상이 금리로부터 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에 걸친 그런 현상들이 고금리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개인이 어떤 개인인 아니면 어떤 펀드가 네. 이제 뭐 완전히 뭐 옛날에 뭐 사놓은 거 물린 거 이런 거 없다. 네네. 그럼 내년 전망을 해보면 네. 지금 뭐 1년짜리 지금 예금이 5%인데 네. 주식을 산다면 뭐 5%보다 더 기대하는 게 있어야 사는 것이지. 맞습니다. 아 주식은 내가 보기에 8%가 될 것 같아. 근데 채권은 5%야. 그래도 어느 거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럼요. 확실한 걸 사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5%면 당연히 채권 사는 거고. 네네. 그러면 그 기대 심리가 어느 쪽에 있을까요? 한 10%? 8%?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 그 정도 낮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움직이시는 않아요. 저희가 예. 예전에 그 서베이 같은 것도 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은 한 15% 정도는 15% 됩니다. 정도. 예. 그럼 근데 2,400이면은 한 얼마요? 한 2,700. 네네 그 네. 정도쯤은 된다고 보고 설사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그거를 꿈을 꾸면서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계실 거예요. 주식시장에 남아 계실 건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면 사실 내년도에 경기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침체가 되거나 둔화되거나. 네. 더 좋아질 리는 네. 그러니까 없고. 지금은 침체 아니에요. 지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고 예 둔화되거나 침체되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좀 그렇네요. 맞아요. 네, 둔화되거나 침체된다거나 할 때 이제 여기서 남는 건 네. 그거를 어느 정도나 시장이 반영했고 네. 기업 실적을 전망하는데 어느 정도나 반영했냐의 문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방향성은 두 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하향 조정되거나 네. 아니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옆으로 움직이거나. 그런데 지금 정도까지 하향 조정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단기 PER이 조금은 높은 상태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가. 네. 예, 그건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는 여전히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적이 그 정도뿐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쯤 예를 들면 2,000 지금 400 내외인데 2,600까지 가면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예, 퍼가 더 예. 예, 그럼 그 올라가겠죠. 이후에 다시 또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본다고 하면 기대 수익률이 사실은 10%도 채 안 되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굉장히 얘기입니다. 많다.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분명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가 그냥 0에서 다시 출발해 가지고 새롭게 자산 배분을 한다 그러면 네. 예전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보다 주식의 비중은 줄이고 네. 좀 작게 가지고 가고 이 고정금리부 자산의 비중은 높게 가지고 가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야 전체 수익률이 위험 대비 리턴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네. 갈 거다. 그러니까 딱 집어서 그냥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주식을 할 시점인가요? 그러면 저는 주식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것도 제약이 돼서 10%라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면 2,000에서 사나 2,200에서 사나 큰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0까지 안 간다고 보면 2,200 정도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300대에서 사나 2,200대에서 그렇죠. 사나 좀 무슨 길게 큰 차이가 보면. 있어요. 예, 길게 예. 보면. 그거는 사실 그러면 떨어지는 날마다 조금씩 네. 사셔라 이럴 수 있는데 전체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러면 주식 비중을 늘려서 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주식 사시는 분들은 내가 코스피보다 아웃퍼폼한 종목을 나는 고를 수 있어. 네네. 그런 종목 선정이 믿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니까. 믿음, 본인들의 믿음.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믿음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5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예, 보니까 예, 있는데 예.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일반 개인 네, 투자자들인 네, 경우에. 네. 그래서 지금 지수 플레이 할 때가 아니고 업종을 사라 뭐 또는 종목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다들 이렇게 추천을 할 텐데 예. 결과가 그렇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예. 뭐 저는 종목을 예. 남들보다 더 잘 고를 수 있다는 확신이 사실로 이어질지는 사실 의문이죠. 예. 역으로 고를 수가 있는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긍정론, 네. 부관, 뭐 비관론이 굉장히 좀 네. 팽배한 시장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봐야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